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인데요. 다소 좀 씁쓸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장기간 보유했다라는 점, 그리고 절세를 염두에 뒀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저희 머니맨에서도 항상 또 강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머니맨에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테크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닥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희노애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한 마음으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말미까지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02-2128-85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28-8566번이고요. SNS 계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쪽지나 게시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머니맨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S닥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봄인지 여름인지가 약간 헷갈리네요. 날씨가 더운데요?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네네. 네. 급격한 이 날씨의 변화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엔 사계절이었는데 요즘이 이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울지 더울지 모르고 왔는데 오늘 다행히 오늘 그냥 하나만 입고 와서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덥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빨리 좀 온도가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본격적인 또 오늘 순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학습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경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나요? 네, 그냥 심화라고 하면 괜히 또 공부하시는 분이 또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심화가 아니라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좀 배워봤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 이런 얘기도 해봤고 사실 저번 시간에 좀 어렵긴 했지만 권리 분석이라는 것도 좀 얘기를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네. 물론 이거는 좀 어렵긴 하더라도 이제 이건 왜 피해갈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자꾸 익히다 보면 어차피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죠. 이제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채권자한테 돈이 배당이 되는지 요거까지 살펴보면은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매를 이해하기 위한 완결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순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개념부터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오늘 순서 들어가 볼게요. 네. 기본 개념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 기본 개념은 사실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이런 게 경매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경매라는 것은 항상 이제 이 법원이 가운데서 심판을 보고 양옆에 채권자와 투자자가 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다른 그들을 위해서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경매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해결하지 못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법원이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배당을 해줌으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찰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 있는 이유가 이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하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율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경매 제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개념이 잡혔는데 이걸 또 도식으로 조금 준비해 오신 거 볼까요? 그림을 한번 좀 보면은 조금 더 이 그림으로 봐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항상 이제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공신력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채권자와 투자자가 있습니다. 뭐 입찰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채권자는 왜 갑자기 경매 신청을 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하고 그 결과로 배당을 받습니다. 투자자는요. 투자자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요. 결국은 낙찰을 받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이런 관계죠. 그래서 채권자는 무엇보다도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채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가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하고 배당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채권자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투자자 입장을 보면은 뭐예요? 부동산 싸게 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법원의 그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물건도 검색을 하고 그다음 지역 분석도 하고 하면은 이제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권리 분석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깔끔히 이제 명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투자자의 관심사가 되겠죠.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경매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것이고 아주 유리한 가격에 부동산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조율하는 기관이 법원인데 이게 바로 경매의 도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볼까요? 제가 설명했는데 더 잘 설명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흐름도를 이제 봐야죠. 경매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나 그거 좀 봅시다.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고요. 아마 한번 스캔하는 정도로 한번 보자고요. 누구든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했을 때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임의 경매는 항상 이렇게 담보가 있어서 즉시 임의적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걸 임의 경매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경매를 하면 담보는 잡지 않았지만 내가 법원에 가서 당신한테 내가 1억을 받을 게 있다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것을 권한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임의 경매가 됐던 강제 경매가 됐던.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경매가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뭐 각 하나 뭐 취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경매 모든 일이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경매 비용을 초장에 이제 부담을 합니다. 물론 저거는 나중에 저거는 다 상환받아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이 경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한 3개월 내지 6개월간이 있습니다. 그 3개월, 6개월간 뭘 하느냐 하면은 일단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겠죠. 야, 이런 게 지금 경매가 생겼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공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부동산에. 부동산의 공시가 뭐예요? 등기. 등기에다가 딱 올리는 거예요. 경매 개시, 기입등기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보게 되면 이게 경매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순간부터 그 부동산은 압류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압류라고 하면 그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팔지도 못하고 뭐 담보도 못 잡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압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아놓고 이제 경매를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럼 경매를 진행하려면은 일단은 그 물건, 그걸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를 이제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조사해야죠. 누가 사는지, 뭐 그것도 현황 조사도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저게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저게 법원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믿을 만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저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따 한번 보여는 드리는데 저거를 좀 잘 분석을 하게 되면 권리 분석의 상당 부분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잘 봐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물론 저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감정평가라는 건 왜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경매를 하려면 가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그게 뭐 정확히 시가를 받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 용도가 크고요. 현황 조사는 대개 보면 이제 임차인들이 사는데 실제 임차인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 집이 어떤지 그 법원 사람을 보내서 저기를 한번 조사를 하게 해요.
그걸 현황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폐문부재라 그래요. 문을 딱 닫아놓고 사람이 없더라. 뭐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이렇게 또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현황 조사가 막 100% 그렇게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는 상당히 믿을만해서. 저게 잘못됐다면 나중에 도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 정도로 이제 저거는 중요한 이제 문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자, 어느 때까지 배당 채권자들 한번 다 모여봐. 제가 두 가지 과정이라 그랬죠. 경매는 네. 돈 받을 사람 모여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 모여봐. 그럼 너 얼마 받을 거 있니? 그걸 다 이제 합니다. 뭐 요구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을 이제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안 나와 있지만 매각 기일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매각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해서 경매하는 날이에요. 경매하는 날. 언제 경매한다? 그 D-Day. 네. 매각 기일, 요 빨간 거로 해놓은 5번 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 기간이 이제 상당히 그렇게 한 5, 6개월 걸리는 거죠. 꽤 걸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D-Day라는 건 뭐예요? 매각 기일, 입찰일을 얘기하는 거죠. 입찰일. 그 14일 전에는 이제 공고를 하라고 해요. 신문이나 인터넷에. 네. 다 이제 언제, 어느 법원에서 지금 경매를 한다.某아파트가 며칠에. 경매를 합니다. 그럼 그 경매 내용이 이제 신문이나 다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지금 것이고. 법적으로 저렇게 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열람은 D-7일 전에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그렇게 중요한 명세서인데 네. 저게 D-7일 전에 나와. 좀 일찍 나와주면 좋은데 물론 간평이나 그 현황조사서는 그보다 더 일찍 나오는데 네. 매각 물건 명세서는 D-7일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 전에 급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꼭 저거를 좀 이거를. 명심하셔서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일에 매각기일, 다시 말해서 입찰, 다시 말해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경매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서울만 해도 지금 법원이 5개가 있어요. 동부, 남부, 서부, 북부, 그다음에 중부, 저기 가운데 이제 법원이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5군데서 하게 되는데 보통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 대개 한 10시에서 뭐 11시 10분 정도 한 70여 분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고 거기서 그날 다 이제 결정이 나요. 뭐 입찰도 하고 거기서 다. 거기서 이제 다 하고 다 이제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유찰할 경우가 있어요. 유찰이라고 하면은 최고가 매수인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최고가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건데 네.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처음 그 가격에는 입찰을 잘 안 해요. 비싸서. 아니 나 안 해. 그럼 그냥 유찰되는 거예요. 유찰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가격의 20%가 저감이 돼요. 그럼 100원이었다면 그 다음에 8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4원으로 내려가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저감이 일어납니다. 그 유찰. 서울인 경우는 그렇고 기타 뭐 경기도나 딴 데는 한 30% 주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건 법마다 다 다릅니다. 유찰 시 그 신경매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20% 저감된 상태로. 그런 식의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최고가 유찰이 매수인이 여러 번 낙찰자야, 되겠네요. 낙찰자. 예? 유찰이 그래도 여러 번 되겠네요. 여러 번 되는 경우가 보통은. 많지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 결정이 될 때까지 합니다. 네. 그다음에 결정이 딱 됐다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받아줘요. 왜냐하면 최고가 매수인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안 내. 그러면 차순위 네가 해라고 하려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저때 하는데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면은 집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2분의 1씩 지분이 있는데 남편께 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부지인 이상한 사람이 그거를 받아가면은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n분의 1씩 쥐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아내가 와가지고 이걸 받아가면 차라리 문제가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준다는 그쵸. 얘기군요. 그 낙찰된 그 금액을 우선 살 수 있게끔 그런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D-7, 한 7일 정도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경매 과정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 결정됐어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항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가. 그게 소유자, 뭐 채무자일 수도 있고 기타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저거 많이 했었어요. 항고를. 왜냐하면 이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채권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할 때 너 돈 보증금 내놓고 해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너 지면은 기각이 되면 너 보증금 몰수다. 이렇게 하는 안 거야. 돌려준다고요? 그렇죠. 보증금을.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함부로 걸지는 않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이제 뭐 기타 요 소유자 채무자 외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돌려는 주는데 이제 이자만 제하고 돌려줍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30일 허가 확정이 난 후로 30일 동안은 이제 대금 납부를 기간을 여유를 주는 주고, 거죠. 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만약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이제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는 저 시점에 모든 게 법원의 판결이 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나 개인은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집을 명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고 그 밑에 이제 배당표 작성하는 사람은 채권자 입장엔 또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사가는 사람은 사가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산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표를 작성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돌려줘야죠. 그래서 배당하고 미배당된 거 공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배당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 배당 수령 과정이 있다. 네. 그러고 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일단은 최고가에서 뭐 입찰이 되고 과정을 저희가 쭉 좀 살펴봤는데 경매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건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네.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거는 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누구나 법원 경매 정보 접근할 딱 치면 이거 딱 뜹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다시피 경매 물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거를 다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법원 경매 정보에 대한 정보의 가장 근원적인 그 사이트가 이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믿을 만한 사이트인데 보통 이제 유료 정보 사이트라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좀 가공해서 특별히 더 분석을 해주고 그러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그런 이제 유료 정보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뭐뭐뭐 옥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아마 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굳이 뭐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력적인 물건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박사님. 네. 네. 그럼 저희가 물건을 분석을 하게 될 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의사항을 또 좀 알려주시면 이제 좋겠어요. 네.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했는데 한게 그 내용들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말소 기준 권리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등기 가처분, 선순위 임차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경우에 들어가 보면 뭐 100개면 뭐 한 두세 개 뭐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하면 그걸 이제 뭐 스킵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확히 공부를 하려면은 그런 것도 이제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뭐다?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그래서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모여 해서 이번에 다 끝난다 이거 말끔히. 선순위 후순위 따질 거 없이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 다 끝난다. 그다음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후순위만 다 없어진다. 앞에 것은 받아들인다, 인수한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6종류가 있었다고 했죠. 전세권은 이제 조건부여서 뭐 굳이 뭐 끼워주지 않더라도 보통 6개가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저번에 뭐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저게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했죠. 똑같은 개념. 네, 그다음에 경매신청 기입등기. 경매신청 기입등기는 누가 해요? 채권자가 내 돈 내놔 하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 순서를 서봐.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네가 말소 기준 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6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별표를 여러 번 치게 되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그렇죠, 박사님? 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읽는 법을 한번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제 중요한데 네. 그거 전에 이제 하나 조금 더 문제된 것이 이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게 뭐냐면은 네. 가장 우리가 흔하게 좀 봐야 하는 게 선순위 임차인. 다른 건 많지 않은데 흔하진 않지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어떨 때 낙찰자 인수되는가 그런 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에 나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받아들이는데 얘가 어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완전히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자 있는 물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심각한 좀 하자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선순위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나 눌러 살래 왜 배당을 해? 그게 목적이신 배당을 거고. 돈 들고 나 나가라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위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청을 하세요라고 요구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을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꽃놀이패를 갖고 하세요.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돈을 원하시면은 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시려면 가만히 계시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감안해서 낮은 가격에 저기를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그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예요. 얼마나 낙찰자한테 인수되느냐. 인수가 안 된다라면 상관없어요. 원하는 대로 가격을 넣으면 되는데 인수가 된다 치면은 그걸 감안해서 낮은 가격으로 넣어야죠. 그러네요. 인수된다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얘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걸 감안해서 싸게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임차인이 확정이자를 받지 않은 거. 확정이자 안 받았다는 얘기는 나 대항력은 있지만 순위경쟁 안 하겠다. 다시 말해 돈 달라고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배당 요구 종일이 지났어요. 이거는 어차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인수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확정입자를 받았으나 순서대로 한번 해봤더니 내 앞에서 딱 끊기더라. 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인수하면 되는 거죠. 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 배당 요구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경매 개시 등기 후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직접 돈 내놓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이 돈을 준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 배당 요구가 없으면 그냥 인수되는 거로 네. 이렇게 지금 우리 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요런 한 5가지 경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매각물건 명세서 이게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한번 보죠. 본격적으로. 네, 나와 있네요.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나온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이거 보면은 사건 이제 있고요. 사건이 2018년에 이제 2018년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접수가 됐다는 거고 타경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다 타경은 뭐냐면은 우리 경매 사건을 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건본에 타경 이렇게 들어갔으면 경매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가 좀 일부러 지웠죠. 임의 경매네요. 임의 경매라고 하면 누가 건조당을 잡은 사람이 경매를 한 것 같아요. 매각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그 순서가 개별적으로 번호가 있을 수 있고 작성일자 있고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최순순위 설정이라고 한 것 요것이 이제 딱 보세요. 근저당권이 2015년이네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라면 밑을 다 삭제하고 위를 인수한다.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저 때까지 이 임차인은 만약에 하고 싶으면 해라고 이제 종기를 해놨는데 저 사람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그죠? 저쪽에. 저 때까지 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정부 출처 사람이 한 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법원에서 집행관이 가서 이제 한 거고요. 권리신고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 임차인은 내가 돈 좀 받아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들고 제공하면서 나 보증금 이거고 차임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내 신고합니다. 나 주세요. 이거는 자기가 신고한 거예요. 요거는 아주 명확한 거죠. 그러나 현황 조사는 보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더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 공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이게 뭐냐면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데 매각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말소 기준권리 위에 있는 것으로서 네. 없어지지 않는 거,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 무시무시한 거, 가처분 같은 거, 네. 막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보여줘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깔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 밑에 얘기는 뭐뭐뭐라고 하고 지상권의 개요. 지상권 얘기는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법정 지상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 지상권도 또 약간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 깔끔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보게 되면은 크게 조금 뭐 내가 입찰해서 나중에 손해 볼 수 있는 머리 아플 소유권을 일이? 뺏기거나 네.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없을 것 거를 같아요. 좀 대략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매각 물권 명세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찝찝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까지도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낙찰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납부하게 된 이후에는 법원이 이제 배당을 하게 될 텐데 어떠한 순서로 이 배당이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네. 예, 배당 순서 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린 경매를 얘기하지만 사실 공매라는 것도 있어요. 공매는 뭐냐면 그 세금 있잖아요. 세무 부분에서 네. 압류 들은 거 그것도 또 공매를 하거든요. 그 캠코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서도 공매라는 것도 해요. 뭐 들어보셨어요? 경공매 이렇게 하는 게 경매와 공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 그쪽에서도 이제 배당하는 방식도 다 똑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뭐냐면은 저 4번 까지 요 빨갛게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건 무조건 무슨 줘야 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순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요 보세요. 요 5번 조세 채권, 8번 조세 채권. 조세 채권이 이 담보 물건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요건 설정일과 법정일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담보 물건도 저 안에서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도 날짜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한데 1, 2, 3, 4번은 무조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불변이네요. 불변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경매 비용 줘야죠. 채권자가 미리 예납했잖아요. 그거 갚아줘야죠. 경매 시작했으면.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이건 별로 없어요. 현장에서. 뭐 거기 살던 사람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계량해갖고 들어간 돈이 있다는데 이거는 별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고 3번은 소액보증금. 우리가 지금까지 목놓아 얘기했던 소액보증금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은 주임법 상위법상의 최우선 변제인데 쟤네는 그냥 위아래가 없다 그랬죠.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무조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최종 3개월 임금, 최근 3년 퇴직금, 재보상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누구한테 임금을 3개월치 안 줬다든지 남의 퇴직금을 3년치 안 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먼저 여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있는지도 사실 알고 조사를 하면서 사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사실 빌려줘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3년 퇴직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당해세라는 거 있어요. 당해세.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뭐냐면 당해세라는 것은 어떤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산에. 소득세, 법에서 이건 어느 자산에 부과된 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거는 어느 자산에 부동산은 부동산 거기에 부과된 거잖아요. 네. 그걸 당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세는 재산세도 그렇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 한 물건에 거고 대해서 자동차 한 거고 붙이는 것들. 저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 옛날 이름이에요. 저 이름이 좀 바꿔서 소소한데요? 지역자원시설세로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것도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해세라는 게 있다면은 그 자산에 붙은 세금은 그냥 먼저 갖고 가라.
그래서 4번까지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돈 빌려주는 은행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그냥 돈 빌려줘. 그런 거 다 있으면은 자기네 담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봐야 되겠어요.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봅시다. 여기서 5번, 6번, 7번, 8번인데 이게 뭐냐면 담보물건, 근저당, 담보물건, 그다음에 조세채권, 국세,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싸우는데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저당권은 설정일. 네가 빠르니 내가 빠르니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싸우는 그 거예요. 싸움이군요. 그래서 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더 빠르다 싶으면은 조세채권이 먼저 와요. 우선순위고. 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8번으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당연히 담보 물건을 줄 때는 설정이 더 빠를 거를 가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돈 빌려준 사람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조세채권이 위로 가는 경우도 별로. 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싸움은 뭐냐면은 이 담보 물건 내에서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이제 중요하다. 그 내부에서 네. 어떻게 이제 배당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경매 배당의 순서를 정리를 해봤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실질적인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례 이제 쉬워요. 이게 뭐 1월 2일 날 A가 가압류 1억이 있었고요. 2월 6일 날 B가 근저당 2억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가압류에 의한 채권이고 이 근저당은 이제 물건인데 어떻게 돼? 낙찰이 됐다네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에요? 그러면 A, B한테 어떻게 돈을 나눌까? 돈 크기대로 n분의 1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3억 분의 1억, 3억 분의 2억 이러면 돼요. 근저당, 나 물건인데 너 저리로 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건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내 후순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A한테 너 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공손하게 너도 채권 그냥 나도 채권 n분의 1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또 거죠. 간단하게 딱 나눠지네요.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정리되는 거고요. 네. 사례 두 번째로 봅시다. 이거는 이제 가압류 근저당 이제 다시 가압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억 원은 낙찰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A, B, C를 어떻게 나눠줄까 한번 어떻게 봅시다.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례배당, 흡수배당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네. 비례배당은 채권은 항상 평등주의예요. 그냥 평등하게 크기대로 평등하게 나눠 갖자. 그래서 비례배당 우선합니다. A, B, C 크기만큼 해갖고 비례 배당을 합니다. 그럼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A는 3천만 원 갖고 가. B는 5천만 원 갖고 가. C는 2천만 원 갖고 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 누군가가 물건 빚으로만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후순위보다 더 세거든 이러면서 B가 가만히 있지 않죠. 나는 흡수 배당을 할 수 있는 물건이야. 라고 해서 자기가 다 만족을 시킵니다. B 근저당이 이 C의 평등한 그 금액을 이렇게 네. 흡수해서 최종 배당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물건의 위력이죠. 뭐.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가압류 A는 3천만 원 받고 B는 7천만 원 받고 이렇게 C는? 됩니다. 결국 물건은 자기를 다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네. 후순위로 네. 남은 금액을 보내게 돼 있죠. 이렇게도 되네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근저당 근저당이에요. 이건 뭐냐면 근저당 뒤에 근저당이 있다 한들 무조건 뒤에 채권이 있든 물건이 있든 앞에 근저당이 나이 많은 우선. 근저당이 우선이잖아요. 네, 내 배가 다 불려진 다음에 너한테 줄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달라질 일이 없죠. 맨 앞에 이제 채권이 있으니 일단 n분의 1로 갑니다. 비례배당 갑니다. 5천만 원, 2,500, 2,500 하는데 네. A한테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B가 내 C 너보다는 앞서 있거든. 내가 더 어른이거든 하면서 흡수 배당을 해버리는 거죠. 내 배가 다 채워질 때까지. 네. 나는 얼마? 5천만 원. 그럼 다 내놔.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최종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더 복잡해져.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이렇게 되는 건데. 복잡하네요, 진짜. 자, 일단은 뭐 n분의 1 하면 됩니다. n분의 1 하고 그러면 A가 결정이 됐죠. 그다음에 B는 내가 D보다 더 세거든. 그럼 자기 6천만 원을 우선 다 채웁니다. 네. 그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또 C, D를 n분의 1씩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납니다. 맨 밑에 근저당은 물건이긴 하나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답을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례배당을 쭉 하긴 하나 B가 근저당이에요. 내가 A는 이해를 하겠어. 그러나 B는 나 근저당이거든 물건이야. 내 배가 좀 다 차야 되겠어 하면서 밑에 거를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A는 당연히 2천만 원이고 B가 3천만 원이었던 게 6천만 원. 다 이제 배를 채웠습니다. 남은 네. 금액이 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은 이제 C, D, D가 나눠 가죠. 크기만큼 나눠 가진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을. 그래서 600만 원 받고 1,400만 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넘으면서 조금씩 더 복잡해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거 종합적인 문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했던 문제예요. 예, 다시 이제 좀 보시라고 한 거고 1월 1일 임차인 전입, 점유, 대항력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정 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배당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한다? 그냥 살겠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수해라. 그 뜻이고요. 네. B는 이제 보증 확정일자까지 다 갖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보증금 1억 먼저 줘야죠. 뭐. 그죠? 우선순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 배당 1억 하고 나머지 이제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전세 이렇게 돼 있는데 C부터는 쭉 해서 이제 비례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C, D는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겠네요. 채권이니까. 채권이니까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고. 각 5천만 원씩. 그래서 5천만 원씩 받고 네.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권에서 시작했는데 전세권은 아시다시피 물건이잖아요. 내 배가 좀 채워줘야지. 나 2억 필요해. 그래서 2억을 다 배당하고 나니까 1억이 남았어요. 그 다음 전세권이 1억을 먹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GH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서 가압류가 됐죠. 그래서 밑에는 싹 다 없어진다. 소멸되는 것이고. 네. B도 이제 받았으면 이제 사라지는 거고 A는 이제 인수는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사례 분석까지 살펴봤는데 경매 절차하고 저희가 배당 분석에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박사님? 네. 뭐 중요한 말씀 뭐 다 드렸고요. 이 경매는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채권자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투자자의 효율적 투자라는 이해관계를 위해서 바로 이제 법원이 경매제도로 이제 시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고요. 권리 분석을 위해서 6가지 말소 기준 권리 꼭 좀 염두에 두셔서 그 위는 인수, 아래는 소멸. 돈에 관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돈이 목적이 아닌 것은 위는 인수, 아래는 소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소 기준 외에 가등기, 가처분 같은 위험한 요인이 있었고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도 아울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주의사항은 정확한 그 권리 분석 위해서 네. 매각일 7일 전에 제공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중요합니다. 7일 전에 꼭 보시고요. 나오니까요. 네. 그다음 배당 순서에서 경매 비용, 수액, 임차 보증금, 당해세는 무조건 불변으로 먼저 네. 제거하더라. 사실 저건 별로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다음에 채권의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 비례 배당을 했고 물건의 경우는 흡수 배당을 함으로써 후순위보다 먼저 채권 금액을 이제 만족시킨다. 이런 것이 이제 배당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말하다 시간에서는요, 오늘 배당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말끔히 해소해드리는 아나토미를 이어가겠습니다. 전화와 SNS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나토미로 이어갑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아나토미입니다. 어떤 분께서 오늘도 사연을 남겨주셨는지 그 의문증 갖고 계신 저희 투자자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착한 사연을 같이 보실 텐데요. 인천에 사는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CEO 플랜을 통한 노후 설계의 경우에 법인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됨으로써 절세가 가능한 걸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상속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요라고 두 가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차례차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보험의 법인세 효과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살펴볼까요? 네. 네, 법인세 효과. 이 법인세는 참 어려운 분야예요. 아주 범위가 넓고 큰데 법인세에서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이 쓴 비용을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받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용어가 좀 달라요. 네. 우리는 수익 비용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법은 입금, 손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손금을 많이 산입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저축성 보험 얘기 이제 하는데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데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나뉘어져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은 이 뭐냐면은 부가보험료 보통 이제 경비고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보험료는 보통 우리가 하는 보장성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저축보험료는 그냥 투자 금액이에요. 투자 금액, 보장성 보험, 사업비